저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겠습니다. 저놈이 붓을 잡고 있는 한 조선 팔도 그 어떤 환쟁이도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경외감이 뒤섞인 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화서에 쟁쟁한 화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본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2시진 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괴물은 그 거대한 궁궐의 벽면을 먹물로 꽉 채우고는 아무렇지 않게 붓을 털며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 사흘 밤낮이 걸릴 그 작업을 그는 술 한 잔 걸친 듯한 가벼운 손놀림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재, 아니 재앙에 가까운 재능. 도대체 신은 왜 한 인간에게 이토록 불공평한 능력을 몰아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가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가 절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조선의 예술계를, 아니 우리들의 밥그릇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서늘한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곁에서 지켜본 그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단원 김홍도입니다. 도와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그림 관청에 처음 그가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거기다 악기 연주까지 능했던 그는 등장부터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통 예술가라 하면 꼬장꼬장하거나 어딘가 결핍이 있어 보이기 마련인데 그는 달랐습니다. 여유가 넘쳤고 매너가 좋았으며 무엇보다 모든 장르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공이 있습니다. 산수화를 잘 그리면 인물화가 약하고 인물화를 잘 그리면 꽃과 새를 그리는 화조도가 약하기 마련입니다. 붓을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홍도, 이 남자는 그 법칙을 비웃었습니다. 산수, 인물, 도석, 화조, 영모. 붓만 쥐어주면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실물을 끄집어내듯 그려냈습니다. 스승이었던 강세왕 대감조차 단원은 어릴 적부터 그림에 있어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까요. 제가 가장 소름 끼쳤던 순간은 그가 호랑이를 그릴 때였습니다. 송암행호도. 소나무 아래 앉은 호랑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며 그냥 잘 그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화원들의 눈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붓을 털 끝 하나 굵기만큼 얇게 쪼개어 호랑이 털 수천, 수만 가닥을 일일이 그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번의 붓질이 모여 만들어낸 호랑이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건 그림 속의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종이를 찢고 나와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 같은 살아있는 맹수의 살기였습니다. 그는 대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영혼을 베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현대의 초고해상도 카메라처럼 말입니다. 이보게, 자네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나는 붓으로 세상을 훔치네. 언젠가 그가 술에 취해 지나가듯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세상을 훔친다. 그래요, 그는 정말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세상 때문에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정조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충격적인 이유의 핵심입니다. 정조 임금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궁궐 안에 갇혀 신하들의 보고만 받는 왕이 아니었죠. 왕은 백성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저작거리의 풍경은 어떤지, 양반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직접 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때 왕의 눈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김홍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름, 서당, 대장간, 빨래터 같은 풍속화들. 그저 재미있는 그림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상 리포트였습니다. 김홍도는 낡은 옷을 입고 저작거리에 숨어들어 백성들의 표정 하나, 근육의 움직임 하나를 스냅샷처럼 포착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씨름판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입을 쩍 벌리고 몰입한 사람, 신발을 벗어놓고 편하게 앉은 사람,
엿을 파는 아이의 무심한 표정까지. 양반들의 고고한 산수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짜 조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밥 먹는 모습, 일하는 모습, 심지어 똥오줌을 누는 모습까지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전까지 그림의 주인공은 산, 강, 신선, 그리고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 이름 없는 백성을 앉혔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왕은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백성의 삶을 읽었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화원이 감히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왕의 눈이자, 왕의 카메라이자, 왕의 첫 보원이었던 그를 말입니다. 그의 파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질의 속도와 기법에서도 기존의 틀을 깼습니다. 도화서의 늙은 화원들은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필요할 땐 거칠게, 때로는 붓을 던지듯 휘갈겼습니다. 옷주름을 그릴 때 굵고 힘찬 선을 한 번에 그어버리는 그 대담함. 우리는 그것을 보며 혀를 찼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투박한 선 하나가 옷감의 질감과 바람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30대에 이미 어진 화사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3번이나 참여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독식한 것입니다. 그가 받는 녹봉과 하사품은 산처럼 쌓였고 그의 명성은 중국 영경 베이징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치도록 부러웠습니다. 아니 미워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검은고를 뜯으며 시를 읊을 때 우리는 촛불 아래서 눈이 빠져라 그의 화풍을 흉내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는 완벽했습니다. 실력, 외모, 권력, 부명예.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그는 그야말로 육각형 인간이자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들이 경매에 나온다면 아마 수백억 원을 불러도 낙찰받기 힘들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국보 그 자체니까요. 그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슈퍼스타였고 우리는 그 빛에 가려진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 했던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 같은 김홍도.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에게도 말년의 쓸쓸함과 고독은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닦아놓은 탄탄대로 위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발칙하고 도발적인 색깔로 조선을 뒤흔든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합니다. 김홍도가 양지의 태양이었다면 그는 음지의 달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홍도가 백성들의 땀방울을 그렸다면 이 자는 여인들의 옷고름과 욕망을 그렸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했더라도 감히 붓으로 옮길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파격적인 그림들. 도화서의 점잖은 어르신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만든 그 문제야.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혜원 신윤복입니다. 그가 어떻게 김홍도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자신만의 힙한 영역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도화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은밀하고 새끼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쳤어.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이 그림을 불태우게. 남녀가 유별하고 법도가 엄연한 조선 땅에서 감히 양반네들이 기생들과 엉겨붙어 노는 꼴을 그리다니. 거기다 여인네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목욕하는 장면이라니. 내 놈이 정녕 목이 달아나고 싶은 개냐. 도화서 별제 어른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화려한 채색화 한 장이 구겨진 채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보통의 화원이라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그 구겨진 그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마치 당신들은 이 아름다움을 이해할 자격이 없다고 비웃는 듯 했죠. 단원 김홍도가 실력으로 우리를 절망시켰다면 이 자는 존재 자체로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도화서에서 쫓겨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조선의 근간인 성리학을 정면으로 조롱한 아주 충격적이고 발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힙스터 티어 그 두 번째, 혜원 신윤복의 이야기입니다. 김홍도가 낮의 화가라면
신윤복은 철저한 밤의 화가였습니다. 김홍도가 땀 흘려 일하는 농부와 대장장이를 그릴 때 신윤복은 달빛 아래서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한량들을 그렸습니다. 우리 화원들 사이에서 그는 이단아이자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는 그를 욕하면서도 그의 그림을 훔쳐보고 싶어 안달이 났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그림에는 우리가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인간의 원초적 욕망, 그 끈적하고 매혹적인 색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 그림은 먹색 위주였습니다. 색을 쓰더라도 옅고 점잖게 쓰는 게 미덕이었죠. 그런데 신윤복의 화폭을 보십시오.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주사와 짙푸른 청색이 춤을 춥니다. 여인들의 치마는 붉디붉고 양반들의 도포끈은 푸릅니다. 그 강렬한 색채 대비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올가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엄숙한 유교 사회인 조선에 던지는 화려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오풍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오날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발라의 상태로 목욕하는 여인들과 바위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는 동자승들입니다. 세상에 승려가 여인의 알몸을 훔쳐보다니요. 그는 이 한 장면으로 점잖은 척하는 양반 사회의 위선과 인간의 관음증을 적나라하게 까발렸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며 망측하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 대담한 연출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파파라치 것처럼 그는 조선 사회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포착해냈으니까요. 신윤복, 그는 조선 최고의 패션 사진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기생들을 보십시오. 당시 유행하던 최신 트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몸에 꽉 끼는 짤막한 저고리,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 가채 가발을 얹어 화려하게 장식한 머리. 그는 여체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속 여인들이 둥글둥글하고 푸근한 어머니의 모습이라면 신윤복의 여인들은 날렵하고 세련된 도시 여성, 즉 차도녀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 미인도를 보십시오. 그림 속 여인은 옷고름을 풀려는 듯, 매려는 듯 애매한 손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정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닌 살짝 곁눈질로 우리를 응시합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치 내 속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치마 속에 감춰진 관능미, 그리고 붓터치 몇 번으로 표현한 그 아련한 표정. 그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신비로움을 집대성한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붓끝으로 여인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힙한 이유는 그의 그림 속에 담긴 스토리 때문입니다. 월화정인. 달빛 아래 두 남녀가 서 있습니다. 쓰개 치마를 쓴 여인과 초롱불을 든 남자. 그림 한쪽에 적힌 시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양 인심사양인지. 새벽 3시 통행 금지가 있던 야심한 시각. 저 두 사람은 왜 저기 서 있을까요? 불륜일까요? 아니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사랑의 도피일까요? 신윤복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흐르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만을 남겨둘 뿐입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조선시대의 이런 로맨틱하고 미스터리한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윤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의 말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도화서는 결국 그를 품지 못했습니다. 비속하고 잡스러운 그림을 그려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는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팩트체크를 하자면 그가 도화서 화원이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아버지 신한평이 도화서의 주부였기에 그 역시 화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김홍도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기록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과 달리 신윤복의 생애는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바람처럼 나타나 조선의 색을 훔치고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신윤복은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남들이 얘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외치며 금기를 깨뜨린 아티스트. 오늘날 그의 작품들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모티브가 되고 간송미술관의 보물로 모셔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500년 전 이미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조선 예술계의 양대 산맥 김홍도와 신윤복을 만나보셨습니다. 한 명은 너무나 완벽해서 힙했고 한 명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힙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앞선 두 사람이 타고난 천재성으로 시대를 풍미했다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금수저로 태어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인생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이전의 조선 예술과는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예술을 탄생시킵니다. 화려함도 기교도 다 버리고 오직 뼈대만 남긴 예술. 다음 파트,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배지에서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세안도를 그리게 되었는지 그 처절하고 고고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제발 차라리 사약을 내려주십시오. 이 좁은 방구석에 가둬놓고 가시덤불로 집을 둘러싸 세상과 단절시킨 채 나를 말려 죽일 셈입니까? 먹물보다 더 검은 고독이 나를 삼키고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 대정연 가시 울타리 위리 안치 안에 갇힌 늙은 죄인의 절규가 밤바다 바람에 흩어집니다. 한때 조선의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남자. 청나라의 대석학들이 동방의 천재가 나타났다며 칭송에 맞이 않았던 남자.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 늙은이. 우리는 모두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라 수군댔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조선 예술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비싼 소위 하이엔드 명품이 탄생했습니다. 그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을 견뎌야만 했던 데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 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힙스터 티어 그 세 번째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본 김홍도와 신윤복이 재능으로 승부했다면 추사 김정희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그는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영조 임금의 사위 집안이자 안동 김씨와 더불어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경주 김씨 가문의 종손. 게다가 머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24살의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영경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트렌드 세터이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최신 서적, 희귀한 골동품, 최고급 차를 즐기며 당대 지식인들의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 꼭대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웬만한 글씨나 그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조선의 글씨는 다 엉터리다라고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밥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고상한 취향과 학식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재수 없지만 반박할 수 없는 넘사벽 엘리트였죠. 하지만 신은 그에게 시련을 주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55세의 나이, 정치적 모함을 받아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됩니다. 화려한 한양 저택에서 쫓겨나 백길로 며칠을 가야 하는 절에고도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벌, 위리안치에 처해졌습니다. 친구, 제자, 권세가. 그가 잘 나갈 때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그가 유배를 가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독이 그를 예술가로 완성시켰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뼈만 남은 예술. 극한의 미니멀리즘. 그의 대표작이자 국보 제180호 세안도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세안도를 처음 본 사람들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김홍도의 화려한 분놀림도
신윤복의 매혹적인 색채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종이 위에 거칠고 메마른 붓으로 그린 초라한 집 한 채와 소나무, 잣나무 몇 그루가 전부입니다. 여백이 반 이상이고 무게 농담조차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그리다 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유배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잊지 않고 청나라에서 귀한 책을 구해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담아 그려준 선물입니다. 그림에 적힌 발문에는 이런 공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한다. 모두가 떠나간 겨울 같은 내 인생에 너만이 변치 않고 푸르구나. 그는 화려한 기교를 다 버렸습니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주의 거친 바람과 고독 속에서 예쁘게 꾸미는 것은 사치였으니까요. 대신 그는 자신의 깐깐한 성격과 올곧은 정신 그리고 사무치는 고마움을 그 메마른 붓질 하나하나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조선 선비 정신의 정수이자 현대 미술이 추구하는 개념 미술의 원조격입니다. 그의 글씨, 추사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면 괴상합니다. 획의 굵기가 제멋대로고 글자 모양이 찌그러지고 뒤틀려 있습니다. 어떤 글자는 춤을 추는 것 같고 어떤 글자는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명필이냐, 개발세발이지? 하지만 그것은 서해의 모든 역사를 섭렵하고 수천 개의 비석을 연구한 끝에 도달한 해탈의 경지였습니다. 잘 쓰려고 애쓰는 마음조차 버린 상태에 법도를 넘어서 파격이 되고 파격이 다시 자연이 되는 경지. 피카소가 완벽한 대생을 마스터한 뒤에야 입체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추사체는 조선 서해의 끝판왕이 보여준 힙한 파괴였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추사 김정희는 하이엔드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팝송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난해하지만 깊이 있는 재즈나 클래식 같은 존재. 만약 지금 세안도가 경매에 나온다면 전문가들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100억? 아니, 그 이상일 겁니다. 집 한 채 값에 불과했던 그림이 그 속에 담긴 스토리와 정신 때문에 국가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남자. 그 절망 속에서 세상의 잣대를 모두 걷어차 버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한 남자. 그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힙은 겉멋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의 지성,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티어는 이토록 고고하고 지적인 예술과는 정반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추사가 뼈를 깎는 노력과 학문으로 예술을 완성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오직 술과 본능의 의지에 붓을 휘둘렀던 조선 회화의 마지막 불꽃. 왕 앞에서도 술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다 탈출까지 감행한 미치광이 천재. 다음 파트, 오원 장승업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보여줄 날 것 그대로의 예술적 광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술을 다오. 술 없이는 붓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다. 임금이고 나발이고 내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림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궁궐의 담장을 넘다 들킨 사내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는 왕에게 용서를 비는 대신 술병이 깨졌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미친 자가 감히 지존하신 임금 고종의 명을 어기고 그림 그리는 것이 싫다며 궁궐을 탈출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요.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대역죄입니다. 하지만 왕조차도 끝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은 조선의 법도와 왕권으로도 가둘 수 없는 야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가 이토록 기행을 일삼으며 미친 듯이 살아야만 했던 데에는 멸망해가는 조선의 운명과 맞물린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예술적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힙스터 티어 그 4번째, 오원 장승업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본 추사 김정희가
학문가 이성으로 예술을 완성한 뇌생남이었다면 장승업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짐승입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까막 눈에 족보도 없는 고아 출신. 붓 잡는 법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어깨 너머로 훔쳐보고 본능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당대 네로라 하는 양반들의 그림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등장은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이응원이라는 역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더벅머리 총각이 주인집 아들의 어설픈 그림을 보고 비웃으며 붓을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종이 위로 매 한 마리를 그려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배운 적 없는 붓질인데 회계는 살기가 돌았고 먹의 농담은 기가 막혔습니다. 천재의 탄생이었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은 취해야 보입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술에 절어 있었고 취기가 올라야 비로소 붓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붓을 곧게 세워 점잖게 그릴 때 그는 붓을 몽둥이처럼 쥐고 춤추듯 휘갈겼습니다. 호치도를 보십시오. 나뭇가지에 앉은 매의 눈빛. 금방이라도 먹잇감을 채갈 듯한 저 날카로움은 술에 취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장승업 자신의 눈빛과 닮았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형식을 파괴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원근법? 비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폭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 그 압도적인 기세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소문은 담을 넘어 구중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고종 임금은 그를 불러 병풍을 그리라 명했습니다. 조선의 화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출세의 길이었죠. 김홍도였다면 감옥하며 밤새 그렸을 겁니다. 하지만 장승업에게 궁궐은 감옥이었습니다. 술은 하루에 딱 3잔만 허락한다. 엄격한 규율, 답답한 공기, 감시하는 눈초리. 자유로운 영혼인 그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고를 칩니다. 임금이 입으라고 하사한 비단 옷을 팔아 술을 사 마시고 그림 도구를 챙겨 야밤에 궁궐 담을 넘은 것입니다. 붙잡혀 와서 곤장을 맞고 다시 갇혀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탈출했습니다. 3번째로 잡혀왔을 때 신하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한숨을 쉬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림 귀신이 씌었으니 그냥 놔두어라. 왕도 포기한 재능. 이것이 바로 장승업의 클래스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헤미안이자 힙스터였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귀한 그림을 그려주고 받은 돈으로 술집 전체를 빌려 기생들과 질펀하게 놀고 나면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림을 청하면 술 받아와 라고 소리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양반이 그림을 달라고 하면 욕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반면 가난한 농사꾼이 술 한 병 들고 와 사정하면 그 자리에서 걸작을 그려주기도 했죠. 그의 그림은 조선 회화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조선이 망해가던 구한말이었습니다. 나라는 기울고 외세는 침략해오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장승업의 그림은 화려하고 강력했습니다. 중국의 화풍을 받아들였지만 구속받지 않는 조선 특유의 해악을 섞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죠. 영화 치화선에서 배우 최민식 님이 연기했던 그 광기 기억하십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술을 마시며 울부짖던 그 모습.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장승업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는 붓 하나로 멸망해가는 조선의 우울함을 잊으려 발버둥 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장승업을 평가하자면 그는 천재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입니다. 뱅크시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잭슨 폴록처럼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자 양성 능력? 그는 누군가를 가르치리니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석진, 안중식 같은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의 등 뒤에서 그림을 배우며 근대 미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 미술은 훨씬 더 늦게, 더 초라하게 시작되었을 겁니다. 장승업의 최후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어느 날 그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그림이나 실컷 그리겠다며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객사했다는 소문도 있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진 결말. 이보다 더 완벽한 예술가의 엔딩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조선을 뒤흔든 4명의 예술가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모든 장르를 씹어먹은 만능 엔터테이너 김홍도. 색으로 시대를 도발한 스캔들의 주인공 신윤복. 고독 속에서 명품을 빚어낸 지성인 김정희. 그리고 취해야만 붓을 들었던 미친 재능 장승업.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힙티어 1위는 누구일까요? 경매 예상가, 트렌드 반영력, 그리고 예술적 포스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매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1위는 누구입니까? 다음 파트 대망의 결론. 조선 힙스터 최종 티어 정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냉정하고 자본주의적인 시선으로 이들의 계급장을 떼고 붙여보겠습니다. 500억. 5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낙찰입니다. 탕, 탕, 탕.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심장을 때립니다. 종이 한 장에 500억이라니. 내 평생을 바쳐 그린 그림들을 다 합쳐도 쌀 한 가마니 값을 받기 힘든데 저들의 풋질 한 번은 빌딩 한 채 값이 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예술의 진짜 민낯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예술가 4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들은 환쟁이었고 죄인이었으며 술주정뱅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들은 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잔혹하고도 냉정한 자본주의의 법정에서 조선 예술가들의 최종 계급장을 매겨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순위표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 바로 우리가 몰랐던 현대적 가치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조선 힙스터 최종 티어 정리입니다. 먼저 티어 산정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매 예상가. 둘째, 현대적 감각과 파격성. 셋째, 예술적 압도감.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사람은 오원 장승업입니다. 그의 티어는 비보이 티어, 야성의 춤꾼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장승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위작도 많고 그림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휘갈긴 그림은 어떤 건 걸작이지만 어떤 건 졸작입니다. 하지만 힙함으로 따지자면 그는 최상위권입니다. 잭슨 폴록이 물감을 뿌리며 액션 페인팅을 했다면 장승업은 100년 앞서 붓을 던지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캠퍼스 대신 그래피티를 하거나 홍대 클럽에서 라이브 드로잉 쇼를 하며 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규칙? 개나 줘버려. 이 태도야말로 진짜 힙합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본주의적 가치, 즉 안정적인 투자처로서는 별 3개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야생마니까요. 다음은 단원 김홍도입니다. 그의 티어는 고호트 티어 반박 불가 국가대표입니다. 김홍도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입니다. 압도적인 물량, 완벽한 퀄리티,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브랜드 파워. 씨름 서당 무동. 그의 그림은 교과서 표지부터 식당 벽지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힙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흔하니까요. 하지만 경매가로 따진다면 사실상 거래 불가입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시장에 나올 리도 없거니와 나온다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는 조선 그 자체를 기록했으니까요. 김홍도는 힙스터를 넘어선 클래식입니다.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에게 요즘 힙하냐?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논외의 존재, 즉 신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사람, 신윤복과 김정희. 이 둘의 대결이야말로 오늘 티어 정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추사 김정희. 그의 티어는 럭셔리 티어, 명품 중의 명품. 여러분이 만약 100억 원이 있다면 어떤 그림을 사시겠습니까? 화려한 그림?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스토리를 삽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희는 현대 미술시장의 타깃 그 자체입니다. 금수저 출신, 천재적인 지성, 정치적 몰락, 유배지의 고독, 그리고 탄생한 세안도. 이 완벽한 서사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게다가 그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텅 빈 여백, 꼬장꼬장한 글씨 하나. 갤러리 한가운데 걸어놓았을 때 느껴지는 그 지적인 허영심과 압도적인 아우라. 이것은 샤넬이나 에르메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치입니다. 나 추사 작품 하나 있어. 이 한마디로 게임은 끝납니다. 그는 가장 비싼 힙스터입니다. 하지만 대망의 1위.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힙하고 가장 트렌디하며 MZ세대가 열광할 만한 조선 최고의 아티스트. 저는 주저없이 혜원 신윤복을 꼽겠습니다. 그의 티어는 아이콘 티어, 시대를 초월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금기를 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엄숙한 척할 때 욕망을 그렸고 모두가 칙칙한 색을 쓸 때 원색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비주얼이 됩니다. 그의 그림 미인도나 단오 풍정은 굿즈로 만들었을 때 가장 잘 팔립니다. 엽서, 에코백, 휴대폰 케이스. 어디에 갖다 붙여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가진 감각이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미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김홍도가 기록을 남겼고 김정희가 정신을 남겼다면 신윤복은 감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선을 사로잡는 색감과 묘한 분위기,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신윤복의 그림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달빛 아래 연인 월화정인을 보며 사람들은 저 둘은 무슨 사이일까? 댓글을 달며 토론할 것입니다. 가장 상업적이고 가장 감각적이며 가장 섹시한 예술가. 그래서 저는 조선 힙스터 티어의 최종 왕자를 이 발칙한 문제야 신윤복에게 바칩니다. 자,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 나니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4명의 예술가들이 저를 보며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복의 환쟁이 양반. 고작 돈 몇 푼과 유행 따위로 우리를 줄 세우는 건가? 맞습니다. 사실 이 티어 놀이는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김홍도의 땀방울, 신윤복의 대담함, 김정희의 고독, 장승업의 광기.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워낸 결과물이니까요.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토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남긴 붓 자국들이 있었기에 500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을 쥔 우리들이 잠시나마 조선의 숨결을 느끼고 전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 티어는 어디쯤입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들처럼 세상이 뭐라 하든 나만의 선을 그리고 있나요? 붓은 꺾였지만 그림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앞서간 조선의 힙스터들을 기록한 무명의 화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